오늘은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를 사는 주요 매수 주체로는 크게 연준과 지방 정부기관이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해외기관, 글로벌 중앙은행이 되겠죠. 외국 기관이 소유한 부분으로도 나뉘는데, 실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매수 주체의 대부분 70% 이상은 미국 내 미국인들이 들고 있고요.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 뮤추얼 펀드라든지 연기금, 상업은행, 헤지펀드까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30% 미만 정도죠. 외국 기관, 즉 해외 글로벌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살펴볼 글로벌 해외 미국채 보유 현황의 비중이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미국 국채의 비중을 알려주는 이 개인이라는 항목에는 헤지펀드가 포함이 됩니다. 일반 개인들의 투자도 일부 많지만 실제 분류상 헤지펀드가 기관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헤지펀드가 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미국 국채를 사는 주요 매수 주체 중에 하나가 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준의 스탠스가 22년 6월부터 QT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극적인 QT 방식이고 롤오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는 600억 달러에다가 지금은 250억 달러 많이 줄였죠. 오랫동안 QT를 하기 위함이고,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제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내용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매수 주체 중에 하나의 연준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의 현황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나머지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내 보유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 특히나 뮤추얼 펀드와 은행의 흐름이 중요한데, 이 부분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결국엔 미국 국채의 수요는 헤지 펀드가 방향성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사라든지 연기금, 전통적인 롱 매니저들이 결국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는 채권 투자에 있어서 막투막 시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0년, 20년 장기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시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지금 변경된 회계 기준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뭐 자산 운용사라든지 연기금 등 뭐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수급 관련해서 변동성을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내용 보실 때 뭐 헤지 펀드가 뭐 숏을 쳤니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관련해서도 제 예전 영상 보시면 다 확인이 되시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채권 수에 대한 기대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건 기본 베이스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10월달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9월 30일이 뭐 회계연도 말이죠. 보시면 24년도 기준으로 미국 국채 미결제 총 잔액이 35.9조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라든지 연준이 들고 있는 사실상 시장이 내놓지 않는 그런 부분을 빼고 시장성 국채 잔액으로만 놓고 보면 27조 9천억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모든 금융자산 중에 압도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먼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4년 10월 기준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입니다. 각국 공식 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 펀드, 뭐 민간단에서는 상업은행, 투자은행, 연기금 등 뭐 보험회사, 뭐 개인 등등이 들고 있는 미국 이외의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가 사실 국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간이죠. 7조 7천억 달러에서 7조 1천억 달러로 줄어들던 이 구간이 사실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고 호도하면서 다양한 내용을 확대하던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때는 중국이 미국채를 내다 팔던 그런 구간이고, 일본 또한 자국통화 약세에 따른 환율 방어 목적으로 하던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미국채 중앙은행들도 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공포감이 빠르게 늘었었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요.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최고점 이후 직전달 대비 소폭 줄긴 했으나 MOM 774억 줄었죠. 0.9% 감소입니다만 여전히 그 추세 자체가 전반적인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직전달 대비 소폭 감소가 있었으나 큰 의미가 있는 변동은 아니죠.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이 구간 미국채를 줄이던 이 구간에서도 외국인 보유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경됐다라고 연준이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21년 이후 미국 국채의 순매도가
과대평가되었다, 이 내용이 밝혀졌죠. 무슨 말이냐면 그 구간의 외국인 장기 국채 보유량 변동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순매도를 한 게 아니라 실제 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가격 하락했다는 평가 손실 규모가 더 컸다. 이걸 세분해서 뜯어봤더니 이 노란색 마크가 더 크게 움직이면서 사실상 평가손이 잡혔기 때문이지 미국 국채를 순매도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23년 9월달 보시게 되면 미국 증권의 보유액이 120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오긴 했으나 대부분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고 실제 매각 규모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비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헤드라인 데이터에서는 미국 국채가 매도한 것처럼 과대하여 평가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본과 중국의 국채 보유액 감소액 중 절반가량은 평가 손실에 기인을 한 것이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결국 룩셈부르크와 영국 보유액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평가 손실 규모가 달랐는데 절대 보유액은 같지만 평가 손실 규모가 달랐다. 왜 그러냐? 듀레이션이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랐기 때문이죠.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다르더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달러에 대한, 사실상 달러가 채권이죠. 현금 그대로 들고 있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채권 관련해서 글로벌 해외 수요에 대한 그런 의심은 딱히 지금 상황에서 강도 높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 현황 자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본드와 노트죠. 중장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3조 5,400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전체 8조 5,600억 달러 수준에서 각국 중앙은행 등 공식 기관이 들고 있는 게 3조 8천억 정도, 나머지는 민간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MOM 변화 보시게 되면 홍콩이 6.5% 증가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왔고,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중국, 영국입니다. 세 국가 모두 전달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 마이너스 0.9% 감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YY 흐름 보시게 되면 전체는 15% 증가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중국을 제외하고 늘어났습니다. 일본 또한 0.4% 미비하지만 늘어났고, 영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중국의 위치를 대체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섰고요. 주요국 3개 나라의 흐름 보시게 되면 맨 위 파란색이 일본이고요. 다음 빨간색이 중국, 초록색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빠르게 늘어서 미국 국채 보유국 2위 자리를 갈아칠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이 7,600억 달러, 영국이 7,46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국 3개가 직전달 대비 모두 줄긴 했으나 흐름 보시게 되면 중국이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긴 한데 사실상 보고 계시는 이 국제자본거래 보고서는 국가 분리에 대한 기준이 국적이 아니고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따라서 중국 기업이 벨기에 거래소에서 미국 국채를 구입하면 이게 중국이 아닌 벨기에로 집계가 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기업은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지금 전체 헤드라인에서는 줄어들게 나오지만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합쳐서 봐야 된다. 이 3개 나라의 보유량을 합쳐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외에 대부분 나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부분도 케이만 제도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의 거래가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담고 있는 그런 부자들의 흐름 아니냐, 이런 얘기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그 외에 기타 국가들을 모두 합산해서 살펴보면 24년 10월 최근 데이터 MOM으로 0.2%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지만 YY 흐름은 17.8% 높은 수준의 증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조 5,91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미국채 보유 현황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 주체 중 외국인의 비중의 흐름을 살펴봤고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지만 꾸준히 늘려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국 통화 방어 목적의 개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미국 국채를 확대하는 그런 스탠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외국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30% 미만의 흐름이고 나머지 70% 물론 연준이야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뮤추얼 펀드라든지 은행들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큰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미국 은행이죠. 국채, 공기업 증권을
포함해서 보유액 흐름이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12월 기준으로 소폭 정체되는 흐름이지만 이 바닥에서 반등을 해서 계속 증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국채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뮤추얼 펀드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지난 2분기까지 데이터가 주춤하면서 소폭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3분기 데이터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1분기, 2분기를 크게 상회하면서 다시금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QOQ로 7% 넘게 증가한 모습이고 YY도 32%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뮤추얼 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1분기, 2분기까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 국채 보유액 추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영상만 하더라도 이 3분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에 주춤하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1, 2분기를 크게 상회하면서 강한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3분기 데이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미국 내 기관들의 미국 국채 보유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주체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뮤추얼 펀드와 개인, 은행의 흐름과는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죠. 뮤추얼 펀드와 개인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은행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사실상 미국 국채의 수요 주체로서의 은행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이렇게 주저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SLR 규제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본금 확충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채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SLR 규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특히 미국의 일부 대형은행들에만 집중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런 규제 이상의 과도한 측면의 규제는 언제든지 완화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 결정만으로도 미국 국채의 최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채 비중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자금차입위원회는 단기채 발행 비중을 15에서 20%로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의 흐름 보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평균 20%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이 상한보다는 하한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강조를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TV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자산시장에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쭉 써놔가지고 당분간은 T빌의 비율이 평균 20%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측면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4년도 단기채 비중은 20.4%로 기록이 됐고요. 일간에서는 24, 25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20.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4분기는 20.4로 이렇게 뚜렷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4년 12월은 21.9%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23%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정체 횡보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TV를 급격하게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차입위원회조차도 이 TVL 비율에 대한 내용을 과거 15에서 20% 비중을 유지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평균 20%로 유지해도 괜찮다.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죠. 이런 흐름의 배경을 갖고 당분간 단기채 발행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채 해외 보유 현황 살펴봤습니다. 쭉 보셨다시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문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은행들, 뮤추얼 펀드가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는 추세가 재확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은행들은 SL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미국 국채의 최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이 조성될 여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 자체도 QT를 마무리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국 국채의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물가 우려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리스크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선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단기적인 시기를 헤지펀드가 흔들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또 포지션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사실상 굵직한 방향성 자체는 헤지펀드의
경기의 흐름을 놓고 판단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물가 관련해서 다양한 불안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확인된 CPI 흐름상 특별히 변화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가 관련해서 조만간 물가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흘러가고 경기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재차 과도하게 상승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각국 중앙은행 미국 국채 현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